공매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어떻게 낙찰받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공매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먼저 그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보죠. 일단 처음부터는 이제 계급장을 띄고 여러분이 이제 보듯이 내가 이제 그동안 최근에 낙찰받았던 것들 여러분한테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공매 투자를 어떻게 되는가. 요즘 공매도 이제 그 과거 한 10년 전 이때에 공매했던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죠. 전에 같은 한 10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현장 공매했죠. 지금은 이제 현장 공매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신탁 공매 정도만인데, 신탁 공매도 대개 한 10억 이하인 경우는 이제 그 온비대에서 진행되죠. 지금 방송이 되나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실래? 왜 그러냐면 얘기 한참 하다 보면 그 혼자서 얘기하고 이 방송 녹음이 안 되면 인터넷으로 그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억울해하겠죠.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이게 녹음이 좀 덜 된다고 해도 녹화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그 공매로 해서 지금 이제 과거같이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하던 식으로 공매를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뭐 공매를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공매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죠.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이제 그 추천해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투자하면 큰 돈이 들어가고, 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사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게 그 지분 공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매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특수물건을 하면 이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정의하는 특수물건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일 내가 좋아하는 게 지분 경매 또는 지분 공매. 왜 이런 게 좋으냐면, 또는 이제 법정지상권, 또 뭐 이제 유치권이 있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한물 간 거예요. 유치권 갖고 뭐 특수물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잘.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이 그 선순위 임차에 있는 것, 그리고 이 선순위 가등기 있죠. 가등기나 선순위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공매로 산다면 아주 싸게 살 수 있죠.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잘 나온다고요? 땡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나는 특수물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좋아해요. 이거랑 이제 그 합쳐진 거. 응? 이게 왜냐면 법정지상권만 있어서 땅만 나오잖아. 토지가 A 소유, 건물은 B 소유. 또는 이럴 수도 있죠. 토지는 A 소유고, 토지는 A고, 건물은 A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때에 이 토지만 낙찰받거나, 이게 토지만 낙찰받았을 때 이 토지만 낙찰받으면요, 이게 낙찰가가 높아요. 입찰가가 높아. 왜 그러냐면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돈이 많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무조건
이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 철거 정도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법정 사건이 성립되는 땅을 낙찰받고 지상의 건물이 제3자의 건물로 있거나 또는 토지와 건물 소재가 동일해서 법정 사건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돈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건물 소유자에게 팔았다. 그 돈은 안 돼요. 푼돈을 이제 그래도 뭐 몇천만 원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이게 몇천만 원에 몇 억을 벌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낙찰받아서 건물까지 내 거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한 2, 3억씩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2, 3억을 벌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2, 3억을 못 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스스로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여러분이 경매를 하나 공매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경매나 이 공매 시장도 옛날처럼 그렇게 획기적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여러분이 이런 데서 살아남고 근데 1년에 한두 건 하든 두세 건을 하든 이런 물건을 접근해가지고 사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만 하면 또 이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거리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런 먹거리 같은 경우로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 2분의 1씩 지분 나오고 3분의 지분 같은 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먹거리가 돼. 근데 아파트가 2분의 3분의 나온 걸 갖고 특수물건이라고 얘기하기 좀 이제는 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경우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땅은 A가 2분의 1이고 건물은 B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건물은 A가 전체를 가지고 있어서 A가 전체 소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전체가 매각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면은 저거 정말 대박이에요. 저런 거 이제 함부로 못 들어와요.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만 일단 저런 게 경매나 공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감정가가 상당히 낮아요. 시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조사하고 이런 거 한 70% 80%하게 낙찰 받아도 시세로 따지면 한 60%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하냐?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 나머지 B만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그냥 프리하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긴장하면서 공부할 필요 없죠. 무슨 대단한 공부한다. 여러분 뭐 사법고시 보는 것도 아니야. 사실 여러분이 할 때 앞으로 어떻게 공매나 경매, 특히 공매를 할 때 이런 걸 투자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경매보다 더 권리 분석이 좀 감춰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이거를 낙찰받고 이걸 할 때 해결책은 근데 그러면 이거를 왜 경매를 하는 애들이 이걸 왜 낙찰 못 받는 이거를 왜 낙찰을 높은 가격으로 이거 경매도 그래요. 경매가 나와도 비싸게 낙찰 못 받아. 특히 공매는 더 문자죠. 그러니까 저거를 왜 비싸게 낙찰을 못 받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응? 왜? 내가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 지휘봉이 없어졌네. 그래서 왜 우리가 낙찰을 왜 못 받겠어요, 이거를? 왜 못 받을까요? 왜 못 받는 줄 알아요? 이 뜬 소문이 많이 나와서 그래. 이렇게 되면 이게 건물이 법정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얘가 건물 철거 소송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건물이 철거가 되니까 이제 저걸 낙찰 받으면 이제
이익을 많이 못 본다고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 B만 경매 나오면 이걸 낙찰 받아야 될까 말까요? 낙찰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건물 철거성을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 철거성 들어갈 때에 B가 건물을 철거된다는 그 철거하고 싶어서 건물 철거성을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죠. 내 B의 지분을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팔 거예요. 사실 이거 건물 철거성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원이 건물 철거 판결 내줄 것 같아요? 내줄 확률이 50% 미만, 50%도 안, 50%. 이 철거 판결해주는 이 판사는요, 제정신이 아니지. 사실은 이런 얘기하지만 방송만 안 하면 더 이제 그 험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뭘 못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 토지 일분하고 건물 전체를 가진 사람 보고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죠. 그때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제 조정하죠. 그럴 때에 이 감정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땅 2분의 1하고 건물 전체가 감정평가가 낮은 가격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이거를 감정가로 산다면 이 감정가나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새로 감정해도.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걸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응? 근데 내가 이거를 낙찰받아서 건물 철거성 들어가면 나는 이걸 비싸게 팔아야죠. 그 역할은 충분히 하는 거예요. 건물 철거성 하면서 이 조정을 하게 되면 이 감정평가 금액은 알아.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땅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알박기 해가지고 건물 철거성 들어가니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기 위해서 땅을 비싸게 산다. 그래서 땅은 원래 감정가가 1억인데 그거를 뭐 2억, 3억을 팔 수 있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통해요. 그렇지만 그게 강하게 밀어붙이잖아요. 법원에 가잖아요. 그렇게 판결 안 해요. 판사님, 제가 이거를 감정가 주고 아니면 시세대로 이거 사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B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터무니없이 시세가의 2배, 3배를 달랍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이걸 낙찰받았을 때 분명히 내 집이 있는 줄 알면서 이거를 낙찰받고 나서 건물이 법정 사건이 없으면 건물 철거를 하겠다는 의도 갖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건물을 꼭 철거당하게 됐습니까? 판사님, 저는 이거를 감정가 할 수 있게끔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판사님이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럼 판사가 뭘 하냐면 이 감정평가 시키죠. 그러면 그거 갖고 파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안 판다 그러죠? 그냥 강제로 조정해버려요. 1심에서 강제 조정한 거 2심에 가잖아요? 그럼 받아줄 것 같아요? 2심 똑같은 결론 나와. 대법원 가면 바뀔 것 같아요? 재판에서 2심에서 결론이 났는데 1심에서 결론 난 걸 2심에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10%도 안 돼요. 여러분은 2심에서 이긴 재판을 2심에서 패소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죠. 이거 신문에서. 그거는 10건에 1건도 안 되는 거예요. 10건에 1건이 뭡니까?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에서 이길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에서 그렇게 조정하면 결국 뭐냐면 이렇게 알박기 한 사람이 손해를 봐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이게 여러분이 이런 걸 저는 상담을 많이 해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이 알박기를 할 때 적당히 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뒤에 땅이 있어요. 뒤에 땅 있는 사람이 뒤에도 도로가 있어.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10분의 1 지분을 산 거예요. 이 10분의 9는 이 기존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A가 가지고 있는데 B는 이 땅에.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도로를
이렇게 내달라면 내주죠. 도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달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안 내면은 협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A가 어떻게 하냐면 한 시세의 130% 준다 그랬어요. B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거 최강석 변호사가 소송하고 그랬어요. 나는 B가 찾아와서 얘기했고 이거는 최강석 변호사가 소송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협상을 해라. 130%에서 그냥 해라. 그랬더니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어떻게 판결했는 줄 알아요? 감정가로. 감정가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거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때 와서 어떻게 했냐. 판사가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할게요? 판사는 소통령이라고 하죠. 여러분 대통령 얘기 들어봤죠?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죠?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왜 안 믿는 듯이야? 그렇지. 이 소통령이에요. 판사는. 지금 언론에 나와서 법 판사님들이 밀리고 있죠? 어? 그건 비인상의 일각이요. 수천 명씩 돼요, 판사가. 그 중에 문제 생기는 판사님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이걸 했어요. 그 지금 와가지고는 이거라도 좀 받게 해달래. 아니, 이건 아니라 시대만큼이라도 받게 해달래. 이게 되겠어? B가요, A가 기가 살아가지고 터무니없는 소리 말래. 터무니없는 소리 말래. 여러분, 이 강아지 보죠? 어? 강아지 있잖아요. 개 있죠, 개. 응? 개가 사람 한번 물면 계속 물어요. 피 맛을 보면. 이게 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때는 이게 알바끼 적당히 줄 때 빨리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시세 정도, 시세가 100%죠? 100%가. 시세에 130% 정도 준다 그러면 얼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걸 낙찰받을 때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으니까. 왜냐면 그동안에 거래된 게 없었으니까. 이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이럴 때 시세를 준다든가 이 감정가, 이럴 때는 감정가가 보면은 시세의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아니라 이거 준다든가 이걸 준다 할 때는 팔아야 돼. 그리고 입찰 들어갈 때 아예 그렇게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럴 때는 이거를 싸게는 감정가, 비싸게는 시세 주고 사겠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여러분이 이 B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을 수가 있죠. B2분의 1. 이럴 때에도 시세 정도만 받고 팔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그보다 이상의 알박기 하는 거는 가끔 보면 이 지분을, 일부 지분을 받아가지고 대박 난 사건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90%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똑똑하면 그렇게 안 당해요. 소송으로 하면 안 당해요. 그냥 겁을 먹고 지르게 더 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선배들이 허접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얘기를 하냐? 성공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한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 지금 매스컴에 나온다든가 어디 강의 들어가면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가르친 제자리다. 그래서 성공한 거 있죠? 그 사람들 다 내가 상담해서 권리 분석해 준 사람이에요. 난 그 사람들 실수한 거 다 알아요. 그게 선배들 잘하고 이렇게 거품 묻고 얘기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니요. 내가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웃을 거야, 막 울라 그래, 막 와가지고 해결을 못 해가지고. 해결해주면 이제 본인이 해결한 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살 때는 이렇게 이런 거 지분을 살 때는 맞아요. 이게 사가지고 근데 이게 그 이전에 법정 사건이 성립될 수가 있죠. 30년 전에.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 법정 사건이 성립돼서 왔다 그러면 이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사고 요게 제일 싸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토지나 이 법정 성립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사실 이게 법정 사건 성립이 된다고 해도 저거 이제 안 팔고 못 배겨요. 어떻게 안 못 팔까요? 법정 이상 성립된다 안 된다 해서 사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로 내 거를 했을 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분경매예요. 지분경매나 지분경매. 왜? 일단은 반만 사가지고 한 달이 거칠 수가 있는 거죠. 응?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이 말로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하면 신뢰가 안 쌓이죠?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그 낙찰받고 했던 것들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거를 낙찰받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분석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시간 이런 거 구애받을 필요도 없어요. 응? 그래도 한 50분 정도는 끊어야죠. 또 지루하잖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왜냐면 지우면 안 되니 지우면 또 끝나는 거니까. 법정 근데 선순위 임차인도 상당히 중요해요. 선순위 임차인도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의 배분 요구 경매에서는 이제 배당이라고 하고 공매에서는 이제 배분 요구라고 그러는데 이 공매 시간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제가 이제 배당 요구라든가 배분 요구라면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 공매에서는 배분 요구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끔다 보면 이제 공매하면서 배당 요구를 하죠. 그거는 그냥 그냥 알아서 들으면 돼요. 어차피 뭐 요즘 표준어가 뭐 배당이잖아요. 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내용을 다 알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경쟁자가 높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경쟁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싸게 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것도 있다고 해도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면 이런 것도 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이 있다면 이게 대부분이 90%는 가짜예요. 그러나 10%가 가짜가 아닐 수 있죠. 10%는 확률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반포에서 이제 그 여성분인데 오랫동안 이 공인중개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나를 초대하더라고. 난 초대해서 그냥 술이 한잔 사줘서 술 한잔 먹고 그냥 재밌게 놀다 올까 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난 술 먹으면서 술 한잔 사주면서 계약서 보여주는 사람이 제일 밉더라고.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어? 예. 그래서 갔더니만 그 양반이 딱 보이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10% 정도는 이거 하자가 있더라고. 90%는 잘했어. 내가 그래서 이거 90%는 잘했고 10%가 하자가 있다. 이 하자는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계약서에서 10% 하자. 이 권리 분석의 10% 하자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차가 지나가는데 10대 중에 하나가 사고 나는 거 봤어요? 내가 여기 보면 만 대가 지나가도 사고 나는 거 못 봤어. 근데도 그게 사고 나면 대서특필 나오잖아요. 10%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권리 분석잖아요. 1% 하자만 있어도 큰일 나는 거예요. 100개의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는데 99개는 사고가 없었어. 근데 99개가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거예요. 내가 낙찰받은 1%에 내가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99 사람들은 돈 잘 벌고 부자 됐는데 나만 쪽박 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잘 된 거 아니냐 말이야. 자기가 90점 받은 거 아니냐 이러는 거야. 술 먹다 말고 술본에서 내가 도망가 버렸어. 싸우기 싫었어. 너무 의미가 너무 웃기잖아. 자기 위주 생각해. 계약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입찰 받아도 마찬가지죠.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하면 괜찮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이렇게 지분으로 해서 요즘에는 지분도 중위로 낙찰 받는데 이 아파트가 아니라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를
낙찰받은 거랑 이 상가주택 이런 거를 낙찰받아서 수익이 많이 났던 사례를 한번 좀 봐주고 이제 봐드릴게. 응? 그 부분을 그래. 그 부분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요, 예, 이해가 빨라. 이해가. 요리 이 보여주는 이 전시 효과가 크죠. 보시면 이 자기가 이렇게 그 낙찰 받은 거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제 이 로그인을 했을 때 방법이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게 있죠. 방송이 잘 나와야 되니까 인증 로그가 있고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고 할 수도 있죠. 응?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렇게 공인인증서 갖고 로그인 할 수도 있고 이 아이디에 비밀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온비드로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인증서로 로그를 하면 편하죠. 인증서로 한번 로그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인증서를 누르게 되면 자기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돼 있으면 바로 뜨고 아니고 USB에 있으면 이렇게 이동식 디스크를 누르게 되면 나오죠. 나는 이제 이번에 뭐냐면 이렇게 법인이 두 개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투자법인이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개인. 그러니까 어떤 거는 유리할 때는 개인 명의로, 어떤 거는 법인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요즘에 개인 사업자 이거 말고 이 개인 사업 이게 개인 명의도 되고 개인 사업자 두 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로 하는 거는 조정 대상 밖에 있는 거는 개인 명의로 사도 돼요. 비교 가사가 안 되죠. 응?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응? 몰라야 되는 게 당연히 아는 게 더 이상하죠. 어쨌든 예, 그래서 개인 사업 좀 못 사. 이거로만 사죠. 요거로 체험 모닝은 내가 회사가 체험이거든요. 이 모닝을 왜 썼냐? 모닝 아침이죠. 체험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좀 기강이 헤어졌겠죠. 예, 그 정신 차려서 모닝을 깨우다. 아니 체험을 깨우다 이런 식이죠. 이름을 질라니까 그래서 체험 모닝이 좋은 것 같더라고. 왜 영어 들어가죠? 누가 보면 영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체험 모닝. 그리고 체험에 해이된 마음을 깨잘해서 체험 모닝을 만든 거죠. 자, 요거를 누르면 여기 누르고 여기다 인증서 한번 누르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부터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인증서 암호를 다 외우려면 이것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로그인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된 거예요. 로그인. 여기에 로그 아웃 상태 뜨면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온비드 들어가면 이렇게 입찰 내역이 나오고 이렇게 개찰 완료가 나와요. 나의 입찰 주기라는 건 뭐냐면 월요일 10시 정각에서 수요일 17시 정각. 요게 입찰 기간이잖아요. 입찰 기간. 요게 입찰 기간이죠. 입찰 기간. 그리고 낙찰자 매각 결과를 입찰 결과를 언제 발생하냐? 입찰 결과를 목요일 한 11시에서 11시 반쯤에 해요. 그럼 입찰 결과를 확인하면 여기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낙찰자가 이렇게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가 요 기간하고 목요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요 입찰 중에서 여기 1번 하나 들어갔으면 하나, 2개 들어가면 2개, 3개 들어가면 3개가 나오고 그리고 보증금 안 나오면 나오죠. 미납한 거 있으면 미납이 나오고 숫자가 돼요. 그러나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는 개차를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디 뜨냐? 요 개차를 알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 가지고 3일 있다가 3일 후 월요일 10시 정각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되죠. 이건 다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고 배분기까지 다 지나고 그 이후에는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제 요 때는 뭘 누르냐? 이 숫자 있는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숫자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최근에 낙찰받은 게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11월 1일 날 낙찰받은 거죠. 요거는 언제요? 10월 16일 날 낙찰받은 거고. 그 법인으로 채무문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질 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요걸 누르면 요게 이제 몇 대 1로 낙찰받았는가 한번 보죠. 이 낙찰받을 때는 그거 상세 이동 누르면 밑에 나오면 상세 입찰 결과가 나와 이렇게. 요걸 누르면 이렇게 두 사이 나오죠. 3억 800만 원짜리를 1억 9,640만 9,800원. 2등은 얼마예요? 1등하고 2등하고 얼마 차이 나요? 한 370 정도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밑에 거는 아파트요. 여기. 항상 앞으로 가고 뒤로 갈 때는 이거로 하는 게 좋아요. 다시 다른 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체계가 비체계화돼 있죠? 익숙하지 않죠? 그럴 때는 앞으로 가 뒤로 가면 점점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누르면 그거 다시 복구하려면 힘들죠? 여러분한테 그렇다는 거니 나한테는 상관없는 거예요. 설마 나도 그렇게 믿을 거라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거 이게. 그래서 이 상세 이동을 누르면 이 상세 입찰 결과를 누르면 요거는 많이 들어왔죠? 1등이 얼마야? 얼마야? 170 정도 차이 나죠? 응? 이게 얼마가냐? 감정가가 3억 8,250이죠? 이거 한 5억 가요. 5억. 내 지금도 갔다 왔어요, 이거. 오늘 바쁜데. 이거 이제 팔아야죠? 하나 용돈 해야지, 그래서. 그럼 이게 어디 거냐? 그럼 하나하나. 일단 요거는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접고 이제 뭐 하느냐?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뭐 앞으로 가기 싫으면 그냥 바로 나이 온비 다시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한 번 더 들어갔다 그래서 돈 더 내는 거 아니죠? 이 들어가면 요번에는 이제 입찰 결과지만 요 물건 현황을 보려면 요걸 누르면 나오죠. 요거 누르면 이와 같이 3억 800인데 여기에 감정가 3억 800인데 이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세가 얼마 가느냐? 이게 13.35 평이에요. 요게 7분의 2 지분이요. 7분의 2는 누구냐? 모친. 7분의 3. 배우자는 1.5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7분의 2. 이거는 큰 딸. 지분이 7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지분을 딱 나왔을 때는 이거를 바로 전체 지분이면 얼마가 될 건가 이걸 먼저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 항상.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7분의 지분이 이게 전체라면 몇 평인가 이거를 역산도 하고 순산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역사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나누기 7분의 2 하면 되는 거죠. 13.35가 7분의 2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7분의 2분이면 안 되고 나누기. 그러니까 거꾸로 뭐냐면 이렇게 거꾸로 곱하면 되죠. 13.35 곱하기 7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이게 전체가 13.35 곱하기 7 나누기 2 하면 전체가 46.725예요. 저걸 갖고 하나 갖고 하면 다중주택 정도는 잘 나와요. 주변이 다 그렇고. 그래서 이걸 하면 이게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이쪽 지역에.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13.35 곱하기 3천만 원 치면 얼마 나오냐? 4억 50만 원이 나와요. 4억 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따지면 4억 5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돼요.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한 1억보다도 더 떨어진 거죠. 이거로 계산하면 한 2,300인가 2,500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이거로 계산하면. 그래서 왜 떨어지냐?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그런 거. 선순위 임차인. 저기 그냥 저렇게 떨어지겠어요? 저게 지분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 보면 저 안에 들어가는 거 같죠? 물건이. 이 사진이 이게 원래 좋은 사진을 갖다 놔놨으면 아마 이게 더 높은 가격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신이 계시가 있는 거예요. 예, 김동희 선생이랑 잘 먹고 잘 사시라 해서 이렇게 사진 넣은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사진 들어가고 싶지도 않죠? 감정평가 봐줄래?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이 금액도 가는 거죠. 감정가가 저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안 오네. 그러면 뭐 방법이 또 있죠. 뭐.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죠. 안 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저쪽 화면에 놓고 보면 돼. 구태일리 갖다 놓냐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키워줘야죠. 어때요? 크죠? 어? 그거 뭐 일리 안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화면을 3개 가지고 하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내려다 보면 다른 건 뭐 볼 거 없고 이게 전체에 7분의 2 지분이 이게 매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요거를 또 이제 여러분 사진을 보일 거고 이게 7분의 2 지분이에요. 이게 토지와 건물 7분의 2 지분 나온 거죠. 이거를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사진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감정평가가 이거 한 30장씩 되는 걸 여러분 다 보여줄 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감정평가서를 봤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 쓰려고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가 서울대 역이고 여기가 낙선대 역이 있는 거죠. 여기 이건 더 가야 되겠네. 어쨌든 여기가 요쪽이 서울대역이고 요쪽이 낙성대역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이제 여기서 요 물건이 여기 있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요거를 내려가 보면 지도를 크게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 이와 같이 이 모서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 이렇게 집이 여기는 이렇게 했죠. 그러나 조금 더 내려가면 이렇게 코너에 집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다면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런 일반적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진처럼 보면 안 돼. 항상 이런 물건이 있다면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보면 아무래도 사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주택에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이 주택에 임차인이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임차인이 있어요. 이 주택은 여러분이 봤으니까 주택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하가 B101, B102. 그리고 여기는 1층은 누가 사느냐? 지금 어머니, 모친이 7분의 3 지분권자가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아들이니까 뭐 지금 뭐 7분의 2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7분의 2를 가지고 있는 딸 거는 이 공매는 매각이 되니까 내 거죠. 요 2층은 임차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내가 해봤어. 어떻게 했냐면 한 1억 9,600인가 얼마 낙찰됐죠. 그러면 이거를 13.35로 나눠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1억 9,600 나누기 13.35 하면 얼마냐? 평당 1,468만 1,647원 나와요. 근데 이게 3천만 원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감정가는 얼마 나왔냐? 감정가는 3억 800만 원 정도 감정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임차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배당 요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 안 하고 이 사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보증금도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다. 이 사람은 많으면 한 2억 정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2억. 그러니까 2억 7천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3억은 인수해도 되겠다 해서 내가 계산해. 3억을. 3억을 곱하기 어떻게 했어요? 3억인데 7분의 2만 인수하는 거죠? 응? 그럼 어떻게 했어요? 3억을 7분의 2면은 곱하기 2 나누기 7 하면 얼마였어요? 8,500 71만 4천이니까 이거 뭐 어차피 더 준 거니까 그냥 한 8,500 정도 한 8,600 인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요거 낙찰 받으면 그야말로 1억 9,600에서 뭐 요거 따지면 한 2억 8천 정도 대략 2억 8천 정도에 사게 되는 거죠. 이게 3억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잡아보니까 2억 8천을 이제 그 곱하기 2 나누기 7 하면 얼마냐? 아니다. 2억 8천을 13.5로 곱하기 나누기 13.35 하면 얼마냐? 2,090만 원 나와니까 2,100만 원 정도 꼴에서 정확히 2,097만 3,782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3,000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사면 2,100에 사는 거니까 괜찮죠. 그랬더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받고 가서 가보니까 어떻게 냐? 이거 7천만 원 맞더라고. 이게 얼마냐? 1억 2,500만 원이야. 응? 그러니까 인수할 금액이 5,500이더라고. 이거 계산해서. 뭐 그것까지 여기다 쓸 필요 없죠. 그럼 얼마야? 5,500이면 어떻게 했어요? 2억 5,500에 산 거예요. 등기비까지 합쳐 2억 6천이죠. 2억 6천. 2억 6천이면 이게 얼마인가? 그 등기비는 뭐 어차피 그 펌 내니까 2억 5,500. 원가만 갖고 와 계산. 누가 뭐 등기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얼마 싸게 샀다 얘기 안 하죠. 일반 매물 사도 다 등기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2억 5,500. 좀 이럴 땐 좀 저기 나누기 13.35죠. 0.35 하면 평당 1,910만 원이에요. 1,910만 원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다른 지분권자에게 그냥 2,500만 원에 계산해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1억 2천천 나오더라고. 그냥 바로 팔아도. 근데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은 여기 살 생각이 없대요. 이거를 팔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팔면 요거를 한 2,500 정도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0억. 이게 47평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그냥 2,500 잡으면 거의 10억 나와요. 10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3천만 원에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업자들한테. 3천까지 잡으면 어떻게 하면 이게 한 14억 나와요. 요거를 작업해가지고 10억에 사가지고 14억에 팔면 한 4억 정도 양도차익을 볼 수 있죠. 응? 이 특수물건은 지금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만 사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냐면 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아야 돼요. 대부분이 낮겠죠. 높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면 지금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뭐 나도 모르고 이거 금액이 얼마인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이런 상태에서 아까 두 사람이 입찰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내가 2등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전문가가 아니죠. 1등을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혼자서 하긴 힘들어요.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이 말이 쉽죠, 이렇게. 원래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1억, 2억은 안 넘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3억으로 계산했죠. 나는 이게 선수리 임차인이 있고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 오래전에 임차인이잖아요. 2011년도에 입주한 사람인데 이 집이 40년대 집이에요. 이런데 무슨 있겠어요. 근데 지금 주변에 다 집 짓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로 보면 이 물건을 이제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여기 물건 세부 정보하고 암세 정보를 해가지고 하면 이게 임차인 내역하고 여기 말소기준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조진 씨가 7천만 원이요. 이 사람 배당 요구 한 사람이라 다 받아요. 그러나 B015하고 2측이 안 한 거죠. 근데 여기 그러면 이거 입찰 정보 넣으면 이게 공매재산 명세가 있는데 여기 캔코는 이 공매재산 명세서는요 매각이 되고 나면 없애버려요. 그래서 안 나타나지 않지만 근데 요거는 이제 보면 이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아까 같이 이제 보면 좀 전에 이제 요거 말고 또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신탁공매 하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지방까지는 못 들어가죠. 나는 이제 설 거 아니면 안 해요. 응? 왜 안 하겠어요? 안 한 이유는 두 가지에 딱. 첫째, 멀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돈도 없어. 내가 무슨 거기까지 지방에 가 투자할 만큼 내가 그렇게 부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서울에 있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방권을 왜 안 하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 지방권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투자하도록 그 돈을 벌게 하기 위한 나의 그 생각이 있죠. 세 가지 이유네요. 이게 진심이에요. 믿어도 돼요. 자, 이거는 누군 국제자산 시탁이 진행이 되는 거 이게. 예, 국제자산 시탁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매각 결과고 요걸 누르면 이게 국제자산시장에서 매각 절차 진행했던 거죠. 3억 8,200인데 이렇게 떨어져가. 이게 입찰 정보를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 가격이 실행 게 처음에는 시세대로 진행한 거야 이게. 그러지 4억 9,400 시세죠. 떨어뜨려 가지고 4억까지 떨어진 거죠. 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요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가격이 사고 싶어서. 왜 그러냐? 감정가가 3억 8,200이니까 감정가 이하로 사야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가격에서 보니까 4억을 쓰면 이게 여기서 이거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입찰가를 선정해야 돼요. 1등을 해야죠.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 물건이 몇 명이 들어오냐? 최소한 4명에서 5명이 입찰 들어올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여러분도 이 경매나 공매 오래 하면 이런 거 금방 감이 들어와요. 그러면 4명에 다시 들어오면 몇 명이 쓸 것이냐 이거를 얼마 쓸 것이냐. 그러면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은 여기다가 몇만 원만 넣는다. 뭐 한 6만 원 이렇게, 뭐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 4등. 또 한 사람은 3등은 누구냐? 3등은 이거 낙찰을 어떻게 하면 한 4억 한 100 한 60만 뭐 몇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은 누구 쓰냐? 2등은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4억 한 200대 40만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쓰는 거고, 이것도 그냥 뭐 100 몇십만 원 더 쓴 거죠. 근데 이 정도 가격을 쓰는 사람들은 낙찰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낙찰돼서 낙찰될 확률은 80%밖에 안, 80%밖에 안 돼요. 못 받아요. 이게 왜냐면 거의 한 5억 정도 가잖아. 이게 아무리 신탁 공매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1등을 하려고 싶어서 어떻게 썼냐? 4억 300. 근데 여기서도 4억 300 쓰는데 이걸 잘 따라오더라고. 여기 이게 중요해. 2자, 3자, 4자, 5자, 6자. 요게 굉장히 인색해 사람들. 내가 하도 요걸 쓰니까 요걸 많이 따라오더라고. 요즘에는 이거 쓰죠. 응? 이 입찰 들어갈 때는 이 사람들 심리 싸움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1등. 전문가들은요, 이 경매나 공매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느 가격 쓰는 줄 알아요? 절대 이 가격 안 써요. 이 가격 쓰지. 이 경매나 공매 오래 한 사람들은 이 가격 안 써요.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했다고 하고 좀 많이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는 나하고 붙으면요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보다 꼭대기에 있잖아. 이거랑 얼마 차이나? 한 2, 300배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저걸 몇천을 돈 벌려고 그러는데 2, 300 때문에 저걸 낙찰 안 받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거다 이거지. 여러분. 이렇게 입찰 썼을 때에는 이러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야. 컨설팅.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인데 보면 이게 어디 있느냐? 감정평가서를 보면 여기 감정평가에서는 잘 안 나와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제 구치소가 여기에 구치소 자리예요. 이게 이사 갔죠. 여기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가격 이건 31년 된 아파트요. 그래서 이 재건축 때문에 이 주변 아파트 보고 주변 아파트는 전부 6억 5천씩 가요. 그런데 이거는 5억도 안 되는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투자해서 놓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해놓고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온전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입찰하면 들어간다.